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접기술사 서브노트 용접 제로 및 결함 6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편 첫 번째 내용은 응력 변형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1편에서 처음으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X축은 변형량 그리고 Y축은 응력으로 나타내고요. 이거는 탄성 변형이 있고 소성 변형이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A에서 B, C를 거쳐서 지금 변형 대비 응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례의 한도가 존재하고 탄성 한도가 존재합니다. 탄성 변형이 발생하실 때 힘이 증가하고 변형이 줄어들면 다시 응력이 줄어드는 구간을 말하고요. 이 구간 C를 지나면 상항복점을 지나면 하항복점이 있고 그래프가 지그재그로 톱니 모양처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리더스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잡아당기면 가공경화 효과에 의해서 응력이 증가하고 인장강도 최대점에 찍힌 다음에 점점 응력이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파단이 일어납니다. 이 전이의 모습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가 힘이 작용을 하면은 여기서 파단될 부분이 점점 단면적이 감소하죠. 그리고 파단까지 이어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 있는 전위들은 이동하여 소성 변형하려면 그래프의 B점보다 큰 힘인 C를 가해야 합니다. 강도가 C만큼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변형 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잉여 반면이 없는 부분에 탄소나 질소같이 작은 원자가 침입해 들어가면 덜 인장된 상태가 되고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 지그재그로 나왔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리더스티라고 하는데 응력이 집중되기 쉬운 부분에 띠 모양의 선이 나타납니다. 시험편을 잡아당기는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성장을 하며 새로운 리더스티가 생길 때마다 곡선이 톱니 모양으로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가공경화. 가공할수록 재료의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고 가공할수록 새로 생긴 전이들은 더 많아진 전이의 셀을 통과해야 되므로 더욱 통과가 어렵겠죠. 그러므로 더 큰 힘을 가해야 전해들이 통과하면서 소성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전이의 셀이란 하나의 결정입 속에 움직이지 않는 전이들이 다량으로 모여서 집단을 이룬 곳을 말합니다. 처음에 봤던 인장시험은 강제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인장시험은 금속이 가진 성질 중에서 인장 응력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시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인장 강도, 항복점, 단면 수축률, 연신율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항복점은 상항복점과 하항복점으로 나눌 수 있고 상항복점은 하중의 변화와 비례하지 않고 급격한 변형의 증가가 나타나는 점이며 하항복점은 하중과 변형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지점입니다. 항복점의 위치가 불분명한 강정에 대해서는 0.2% 영구 변형 생기는 부분의 응력을 항복점으로 취급하는 오프셋 방법을 채택하고요. 이것도 역시 1편에서 다뤘던 부분이죠. 두 번째, 인장 강도. 시험 재료가 견디어낸 최대 인장 응력을 10편에 원 단면으로 나눈 값입니다. 최대 인장 응력점 이상에서 시험을 지속하면 시험편의 단면적이 국부적으로 줄어들며 마침내 파단에 이룹니다. 이어서 연신율. 인장 시험편에서 파단 후 표점거리와 처음 표점거리 간의 늘어남을 연신 또는 신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편이 이렇게 있고 표점거리가 두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인정시험을 하면 파단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시편이 늘어나겠죠. 네, 이 거리에서 이 거리만큼 늘어난 비율, 이거를 연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수축률, 인장응력에 의해 늘어나면서 파단에 이르게 되면 시험편의 단면이 수축, 파단 후에 시험편의 최소 단면적을
처음 단면적에 대하여 비교한 것입니다. 네, 역시 시편이 이렇게 있지만 점점 가운데 부분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서 파단이 일어나겠죠. 이거의 단면적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의 단면적은 조금 더 줄어든 상태로 파단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 수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신율 구할 때 표준 표점거리보다 짧게 설정하면 연신율은 늘어납니다. 네, 다음 고밀도 용접에서 발생하는 스파이크 결함에 대한 설명. 네, 지금부터는 재료 부분을 건너와서 결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결함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빔이나 레이저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를 진공이나 가스 분위기 중에서 고밀도로 집속하여 용접하는 방법을 고밀도 에너지 용접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자빔 용접, 레이저빔 용접, 플라즈마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고밀도 에너지 용접은 키홀에 의한 용접으로 전극 소모식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인 GMAW와 더불어 비소모식 텅스텐 전극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법인 GTAW에 비해서 깊은 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접부 품질이 우수하고 용접부 산화 및 변형이 적고 용접부 가공이 불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빔, 전자빔이 작기 때문에 정밀한 용접부의 가공과 전처리 및 소재에 적합한 빔 모드, 적용 가스 등의 각종 변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문제의 스파이크 결함의 원인 및 영향. 고밀도 용접에서 부분 용입 용접을 하거나 비드온 플레이트 용접 시 발생합니다. 키홀 모드로 용접이 진행될 때 용융 금속이 키홀의 아랫부분을 막으면 집속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므로 톱날 모양의 용접부가 형성이 됩니다. 스파이크는 그 자체가 용접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대부분의 스파이크에 기공이 존재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결함은 에너지 밀도가 클 때 현저하게 발생합니다. 스파이크 결함의 방지 대책으로는 이음부 설계에서 가능한 한 완전 용입 용접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두 번째로 빔 진동법 및 탄뎀 용접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출력 변조, 위빙, 빔 오실레이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탄뎀 전자빔 용접이란 두 개의 집속 전자빔을 하나의 용접부에 조사하는 전자빔 용접 방법으로 스파이크 결합은 주로 매우 작은 직경의 키홀 아랫부분이 용접 진행과 함께 형성된 용융 금속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다른 하나의 전자빔을 용접 진행 방향에 대하여 약간 비스듬히 입사시켜 키홀의 밑부분을 넓히게 되면 용융 금속에 의한 키홀의 막힘 현상을 줄일 수 있으므로 스파이크 결함 발생 빈도가 낮아집니다. 네, 처음에 전자빔이 하나를 용접을 하면 뒤에서 녹은 부분들이 점차 내려오다가 여기를 맞게 되면 여기에 기공이 발생하겠죠. 붙더라도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전자빔을 이 진행 속도 뒤에다가 쏘아주면 이 뒤에서 흘러나오는 용융부가 이곳을 덮지 않고 계속 오픈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콜드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콜드샷은 전자빔 용접 루트부에 융합 불량 결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용융된 용융 금속이 키홀로 유입되어 용융 측벽에 충분히 융합되지 못하여 발생하고 에너지 밀도를 낮추어 용접부 폭을 넓히거나 빔을 오실레이션 시켜서 냉각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스파이크 결함은 불규칙한 키홀의 연속으로 키홀 바닥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 파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기공이 남아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킹. 대형 구조물의 용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킹에 의한 전자빔의 중단입니다. 아킹이 발생하면 그곳에 결함이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보수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요. 아킹의 원인은 용융부로부터 발생하는 금속 증기나 가스가 전자총에 유입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 방지 방법으로는 긴 작업거리 그리고 빈 평양을 통해서 방법으로는 자기 트랙과 90도 편향형 방식이 있겠습니다. 아킹에 의해 전자빔이 발생하고 정지하더라도 아킹 시 서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과 서지 에너지를 작게 설계하는 방법으로 전자범을 즉시 복귀시키면 이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전자빔 용접의 결함과 방지 방법. 첫 번째 아킹, 스파이크, 험핑비드, 콜드샷, 기공, 균열, 작에 의한 전자빔 평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공을 한번 보시면 전자빔 용접에서는 용입이 깊고 용융 금속량이 적기 때문에 금속 온도가 일어나 아크 용접보다 기공이 잔류하기가 쉽습니다. 원인으로는 용접 재료 및 표면에 부착된 산소와 질소, 가스, 화학 반응에 의해 형성된 일산화탄소, 높은 증기압을 가진 합금 원소의 증기 때문입니다. 방지 방법으로는 빔 오실레이션 그리고 린드감 용접 시에는 탈산제를 함유한 용접 재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균열. 전자빔 용접 시 황이나 인이 많은 탄소광을 사용하면 수평 균열과 같은 고온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니켈 합금, 알루미늄 합금 및 서스 등에서도 고온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탄소광, 저합금강에서는 급열, 급냉에 의한 저온 균열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일곱 번째, 작에 의한 전자빔 평양. 재료에 존재하는 전류자기는 통상 10가우스 이하에서 거의 영향이 없으나 그 이상의 자기가 존재하면 탈자가 필요합니다. 탈자는 자기장을 없앤다는 뜻이죠. 이종 재료를 전자빔 용접할 경우 접합 부에 발생하는 열 기전력에 기인하여 표류 자기에 의한 빔 편향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빔 관통호를 가진 자기 실드 강판에 의하여 표류 자기를 차단하고 빔 편향을 되돌리는 방향으로 직류 자기를 부여합니다. 전자빔 용접의 문제점. 합금 원소의 증발과 기공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진공 상태에서는 증발이 용이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캐비티 및 융합 불량, 가늘고 깊은 키홀의 형상이 이런 결함을 유발합니다. 모재의 라미네이션, 금냉에 의해 주상정이 판 표면에 평행하게 생기기 때문에 라미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화도, 냉각 속도가 크면 그만큼 경화가 잘 돼서 이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이종재료 용접 시 자속의 형성에 의한 빔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강 용접부에서 취성 파괴 특징, 파괴기구, 파단면 및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재료의 파괴가 브리틀 또는 덕타일하다는 것은 최종 파단이 일어나기 전에 소성 변형량의 기준을 듭니다. 변형량이 적은데 파단이 일어나면 브리틀하고 변형량이 많아도 파단이 되지 않는다면 덕타일한 재료가 되겠죠. 즉 치성 파괴는 소성 변형이 거의 없이 균열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하중 변이 곡선의 최대 하중점에서 순간적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치성 파괴의 특징을 보면 치성 파괴는 정하중하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전파 속도는 매우 빨라서 음속의 40% 정도까지 나옵니다. 겨울철 저온 시에 많이 발생하는데 치성 파단면 부근에서 잘라낸 강제를 기계 시험하면 강도나 연시는 규격값에 합격을 하나 충격값이 극히 적게 나타납니다. 즉 노치 인성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의 노치는 넓은 의미로서 구조상의 불연속부뿐만 아니라 용접 결함을 포함하고 또는 용접 금속과 모재 사이의 재질 불균일도 노치라고 넓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강의 BCC 구조, 노치가 있을 것, 저온일 것,
영광이나 저합금강 등은 노치나 저온에 의해 취약해지는 PCC 계열인 반면 알루미늄, 동, 오스테나트 계열 서스강은 FCC로서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온일수록 발생하기 쉽다. 두 번째, 파괴의 기점은 응력이나 스트레인이 집중하는 불연속 형상 부위나 용접열에 의해 치화되는 부위, 즉 열영향부에 많다. 항복점 이하의 평균 응력에서도 발생하는 저응력 파괴가 발생한다. 파괴는 고속으로 전파되고 파면은 판의 표면의 직각으로 판 두께의 감소가 거의 없이 은백색으로 나타납니다. 파면은 쉐브론 모양이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파괴 발생 지점, 즉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 입계 및 입내 파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치성 파괴 기구를 보면 연성에서 치성으로의 천이 되는 부분, 즉 어떤 온도에서 흡수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온도 이상에서는 파단면이 연성이지만 그 이하에서는 치성으로 천이, 즉 바뀐다는 뜻이고요. 시험편 파단 때까지의 흡수 에너지의 최대 최소의 평균 온도를 에너지 천이 온도라고 합니다. 파면 중 연성 파면율 50%인 온도를 파면 천이 온도라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치 저부의 삼축 인장 응력. 네, 이렇게 응력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을 노치라고 하고요. 노치 시험편은 X축이 인장되면 X가 여기있죠. 즉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Y와 Z축은 수축. 하지만 노치 저부 이외에는 변형량이 작기 때문에 Y와 Z축은 인장 응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인장 상태가 이축 응력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노치 저부는 소성 변형이 극히 적은 채로 취약하게 파단되어 균열이 진행되고 균열 끝부는 예리한 노치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치성균열의 전파. 치성균열이 발생하여 그것이 전파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리피스의 방정식이 이용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이 L의 균열 상하에서 균열하게 응력이 작용할 때 치성균열이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응력의 힘이 이 식보다 커야 되는데 어떤 식이냐? 이 역률과 길이, 역률, 파이, 그리고 길이, 그리고 단위 면적당 표면 에너지, 역률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파단면을 보면 치성 파단면은 보통 인장 응력 방향에 수직되고 밝은 금속면을 가지는데 소성 파단면은 인장 응력의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균열의 성장이 안정적입니다. 탄소광의 경우 파면이 은색으로 빛나게 되고 파면 조직이 뜯겨져 나간 흔적 없이 날카로운 파면형이 형성됩니다. 네, 방지 대책을 보면 일단 모재의 특성 부분에서 탄소 당량이 낮아야 된다. 그리고 노치 인성이 우수해야 된다. 천이 온도가 낮고 흡수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 강제 예방성이 적어야 한다. 용접성이 좋아야 된다. 결정립의 경화 없이 결정립의 크기를 미세화하는 강의 제조 기술을 요구한다. 네, 용접부의 인성에 대해서도 보시면 용접부에서는 미세한 페라이트 조직은 양호한 인성이지만 조대한 페라이트 조직, 마르센타이트 조직, 베나이트 조직은 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네, 용접부 인성 확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용접금속의 결정립을 신경 쓰고 조직을 미세화하는 방법입니다. 저이별 다층 용접을 실시하면 펀칭 앤 템퍼링 강의 용접에서 특히 중요한 성질의 결정립을 갖게 되고 미세한 페라이트 조직을 형성하는 티타늄, 바렌 등의 지람을 형성 원소를 첨가하고 저온 인성이 양호한
니켈을 첨가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 함유량을 저감시킵니다. 고염기성 플럭스 및 피복봉을 사용하여 산소를 저감시키고 반자동 용접에서는 아르곤 등의 불활성 가스 혼합비를 높인 실딩 가스를 사용합니다. 네, 열 영양부 부분. 아크 용접에서 본드로부터 1에서 2mm 떨어진 부분이고요. 셰립의 노멀라이징 조직이 되어서 천이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 외측에는 400에서 600도씨로 가열된 부근에 천이 온도가 높아서 취약한 영역이 생깁니다. 냉각 중에 변형 시효와 콘칭 시효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아크 스트라이크나 노치가 생기면 매우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열 영양부는 형상 불연성 및 언더컷 등으로 응력 집중이 쉽고 생기기 쉬운 부분으로 노치 지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 항상 열 영양부를 신경을 쓰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노치라고 생각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노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성 파괴 요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내적인 요인은 다시 화학성분, 그 다음에 응력, 시효 경화, 결정립의 크기, 그 다음에 용접부, 결함, 이런 게 다 노치로 작용을 하겠죠. 외적인 요인은 템퍼러처, 온도가 낮을수록 취성 파괴가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응력이 증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응력 상태를 뜻하면 되겠습니다. 치성의 분류 및 특징. 네, 냉간 가공 치성이 있고 소입 시효 치성이 있고 고온 치성이 있는데 고온 치성은 청열 치성, 적열 치성, 백열 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려 치성이 있고요. 소려는 템퍼링이라는 열처리 용어죠. 그리고 서스강의 치성. 서스강의 치성에는 475도씨 치성, 시그마상 치성, 흑연화 치성, 금속간 화합물 치성, 수소 치성이 있습니다. 네, 치성 중에 냉간 가공 치성이라고 있습니다. 저탄소강 냉간 가공 후 시효, 에이징이라고 하죠. 시효할 때 강도 증가 및 연성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림드 시트 스틸 용접부 열 영양부에서 발생하고요. 발생 시간은 냉간 가공도 시효 온도에서의 방치 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발생 기구와 특징을 보면 이와 같은 경도의 증가 및 연성의 감소는 시효 중에 카본과 탄소와 질소가 결정 결함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주기로 확산해서 불순물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이고 강이 적당한 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외부 응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전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 결함 주위로 확산한 이 탄소와 질소에 의해 전위 이동이 어려워지므로 연성이 감소하고 성형 중에 불균일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면 불균일 성부 존재 영역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장 시험 시 인장축의 45도 방향으로 이 리더스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냉간 가공 치성의 해결책을 보면 합금 성분 추가에 의한 화학 성분 조정과 강의 제조 과정을 개선하는 게 있는데 어떤 합금 원소를 첨가하느냐, 고용된 탄소 및 질소를 안정한 탄화물이나 질화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바나듐, 티타늄, 니오비움 등을 첨가하고 그럼으로써 카본과 질소 역할을 축소시키면 되고, 알루미늄 킬드강의 경우 조질 아변 후 시효 처리에도 항복점 현상이 없습니다. 질소가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질화 알루미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의 제조 과정 중 하나로 조질 아변을 실시합니다. 템퍼 롤링이라 하고요. 항복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미리 연신율 1에서 3%에 해당하는 만큼 항복점 연신 이상으로 변형시킨 후에 시효 전에 사용하면 항복점 현상이 안 나타나므로 이 시터 스트레인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입 시효 치성이 있습니다. 소입은 펀칭의
퀘칭의 뜻이고요. 저탄소광 AC1 바로 아래에서 급냉시킨 후 상온 부근 CO 처리하면 연성이 감소하고 항복 강도가 증가합니다. 급냉 온도가 낮아질수록 취하 정도가 적고 고용탄소 또는 질소가 탄화물로 석출하여 연성이 감소하고 강도가 증가합니다. 온도에 따른 페라이트 내 탄소 고용도 차이로 인한 석출 경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고온치성이라고 있는데요. 청열치성 강을 240에서 370도씨로 가열하면 강도가 증가하고 연성과 충격값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 영역에서 변형된 강은 상온으로 냉각해도 높은 경도와 인장 강도를 가집니다. 강지의 온도가 이 영역에 노출될 경우 색이 푸른색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열치성의 발생 기구는 변형시효의 일종으로 냉간 가공치성처럼 카본이나 질소 등의 불순물이 주 요인이며 결정계람 주위로 확산한 탄소와 질소에 의해 전이 이동이 어려워지므로 연성이 감소해서 발생하는데, 이 청열치성 유발 인자 중에 질소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해결책은 청열치성이 일어난 재료는 인성이 매우 적으므로 충격이 가해지는 곳, 특히 저온 충격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알루미늄과 티타늄 등의 강한 질화물 형성 원소를 첨가하여 강에서는 질소가 질화알루미늄, 질화티타늄으로 되어 불순물 효과가 적어지도록 해서 청열치성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결치성과 배결치성. 저결치성은 강제를 단조, 아변, 프레스할 때 950도 부근의 저결온도 영역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고, 1100도씨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배결치성, 이렇게 발생하는 온도 영역에 따라 구분합니다. 950도씨 부근은 저결, 1110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배결이라고 합니다. 그 온도에 보이는 강제의 색 기준을 보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발생 기준은 이 산소와 황에 의한 것이 저결치성이고, 배결치성은 이 황에 의한 것입니다. 저결치성은 황화철이 결정 있게 존재하기 때문이고, 배결치성은 황화철이 융해하기 시작하는 온도에서 발생하는 치성입니다. 황과 산소의 영향을 좀 다시 보면, 황의 함량이 적으면 배결치성만 발생하고 황의 함량이 증가하면 저결치성이 나타납니다. 황의 함량이 더욱 높아지면 배결치성은 저온층으로 옮겨가서 저결치성에 연속되거나 겹칩니다. 일반 강제에 황 함량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황은 편석의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평균 함량의 3배에서 4배 높은 함량으로 해로운 원소가 됩니다. 보통 강에서는 황의 함량을 0.04% 이하로 제한하고 강중 황대 망간의 비를 4에서 5로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산소의 영향. 산소 함량이 증가하면 저결치성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소가 산화피막으로 결정립계에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이론상 1200도씨 이상에서 피막이 깨지고 산화철이 형성되어 치성이 사라집니다. 실제 조업 시에 1200도씨 이상 되면 입계 산화 위험이 있고 탈산해서 저결치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소와 함께 구리 등도 고온치성의 원인이 됩니다. 강 표면이 산화됨에 따라 이 원소들은 산화철층 아래에 침전하고 농축되어 강의 미산화층의 결정립계 내로 들어가서 방막을 형성하여 저결치성의 원인이 됩니다. 소려치성.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350도씨 치성이 있습니다. 급냉한 강을 약 300도씨 전후에서 템퍼링한 후 충격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거고요. 주로 컨칭 스틸, 템퍼러드 마르텐사이트 및 하부 베이나이트 조직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치성은 탄소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고순도 저학분강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인을 보면 오스테나이트 결정 입계를 따라 탄화철이 시멘타이트가 석출된 페라이트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것으로 충격값의 감소는 시멘타이트의 석출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고용되지 않고 입계에 존재하는 탄화물은 슬립 장벽의 역할을 함으로써
불순물에 의해 야기되는 입계 파괴를 가속화시킵니다. 그 대책으로는 마르텐사이트 템퍼링을 특성을 억제한 특수광을 개발하거나 민감 영역에서 템퍼링을 피하고 원하는 강도 만족시키는 최소한의 탄소 함량을 가진 강을 사용하고 원하는 강도 두께에서 100% 상부 베이나이트로 변태 가능한 강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마르텐사이트 템퍼링 속도를 가진 강의 개발이 있습니다. 또 치성 중에 500도씨 치성이 있습니다. 500도씨 전후의 템퍼링에서 나타나는 충격적 감소 현상인데요. 이 온도에서 급냉할 때보다 선행할 때 현저하게 나타나며 결정립기에 탄화물, 이나물, 진화물이 석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투스텝 템퍼 치성. 일반적으로 저탄소광의 경우에 약 375도에서 575도씨로 가열하거나 이 온도 영역에서 선행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합금강에서는 600도씨 전후의 소래에 의하여 현저하게 연성 치성 천이 온도가 증가하고 인성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합금강 마르텐사이트의 소려 과정은 4단계로 일어나는데 1에서 3단계는 탄소광의 경우와 같지만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석출한 시멘타이트가 온도 상승에 따라 재용해하고 그 대신 합금 탄화물을 생성합니다. 특히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등의 탄화물 형성 원소를 함유하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강에서 특수 탄화물이 석출하여 석출 경화를 일으킵니다. 그 원인은 불순물의 입계 편석이고요. 불순물을 제거하면 CO 중에도 취하되지 않습니다. 연성 치성 천이 온도는 입계에서의 불순물 농도에 의존하고 불순물의 평형 입계 농도는 CO 처리 온도가 감소할수록 증가합니다. 니켈, 크롬, 망간 등은 이 원소들에 의해 취하 경화가 증가되고 몰리브덴을 첨가하면 쉽게 기지 내에서 이나물 등의 형태로 석출됩니다. 불순물의 입계 편성을 억제하므로 취하 현상이 지연됩니다. 대책으로는 약 6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한 후 300도씨 이하로 급냉하면 원래 인성이 회복됩니다. 다음 방법은 서스셉티빌리티를 감소시키는 건데요. 취성 일으키는 불순물 원소를 원재료 및 멜팅 과정에서 최소화시키고 인터크리티컬 트리트먼트 재료를 AC1에서 A3 사이에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스광의 치성. 치성의 종류가 참 많죠. 이거를 재질별로, 온도별로, 어떤 원인별로 구분하는 것이 공부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만큼 강의 재료 용접에서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 시켜놨고, 그리고 내용이 많고 시험에도 역시 많이 나오겠죠. 이 취성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재질별로, 온도별로 원인과 대책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답안지를 쓸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스강의 치성 중에 475도씨 치성이 있습니다. 우수한 연성을 가진 결정립이 미세한 고크롬 함유 페라이트 서스를 약 400에서 500도씨 사이에서 오랜 시간 유지시키면 연성이 감소하고 충격값의 급격한 감소, 인장 강도 및 경도의 증가가 발생합니다. 크롬 함량이 증가할수록 두드러지게 발생하는데 티타늄 및 니오뎨미 함량이 클수록 민감합니다. 탄소 함량이 작고 크롬이 없거나 극히 작은 페라이트계 서스강에서는 취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인으로는 온도 상승에 따라 취성이 큰 고크롬 시그마상과 현 크롬 시그마상이 스펜달 분해에 의해 석출되어 발생합니다. 이리 크롬이 많은 크롬 리치 시그마상의 핵 성생에 필요한 탄소와 질소 입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침입형 불순물의 함량이 적으면 취하 현상이 지체됩니다. 핵 생성에 필요한 이러한 원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 대책으로는 응력 제거 열처리 시에 약 600도씨 정도에서 단시간에 열처리를 실시하고 장시간 등온 열처리를 해야 되면 나타나므로 일반적으로 페라이트 서스강 용접 열처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시그마상 치성.
페라이트 또는 오스테나이트 서스강을 560도에서 980도 사이에서 오랜 시간 유지시키면 크롬 리치상인, 크롬이 많다는 뜻이죠. 시그마 상이 형성이 되고 상온으로 냉각시키면 내식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치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1040도나 1150도 사이에서 선행하거나 순행 후 560도씨에서 980도씨로 열처리하는 경우에 형성이 됩니다. 260도씨 이하로 냉각된 경우는 인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므로 구조물에 치명적입니다. 시그마상의 특징 및 역할, 거의 크롬철의 조성을 갖는 금속관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치 센서티티가 증가하고 임팩트 스트렝스가 감소하고 고온에서 에너지 값이 저하됩니다. 경도와 인장 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고온 석출에 의해 강을 경화시키는 스트렝스닝 이펙트가 있으므로 고온에서의 내충격 저항을 요구하지 않으면 고온용으로 시그마상의 존재는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흑연화 치성. 고온에서 운전되는 발전 설비나 정유 공장의 탄소광 또는 카본 몰리브덴 강의 배관이 425도씨 이상에서 운전 중에 많이 발생하고요. AC1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가열된 금속 용접부의 열 영양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탄소광의 시멘타이트가 분해하여 철과 흑연으로 나누어지면서 기계적 강도를 잃어버리고 치성이 발생됩니다. 치화 정도는 흑연의 분포, 크기, 형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는 강의 흑연화 정도는 밴드 테스팅으로 평가를 하고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AC1 바로 아래에서 노멀라이징과 템퍼링으로 그래파이트 석출을 방지하고 이 정도가 심하면 결합 영역을 잘라내고 재용접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흑연화는 탄화물의 분해 때문이므로 고온에서 탄화물 생성 원소를 첨가하여 해결하고 대표적인 원소로 크롬이 있는데 크롬 함량 증가함에 따라 고온 사용 적합성이 증대합니다. 그래서 API 941에서는 강의 흑연화 치성 방지 방법으로 수소의 분압과 온도에 따른 강제 선정의 기준을 넬슨 커브로 제시하고 있고요. 아스메 코드에서는 일반 탄소광의 고온 사용 온도 제한을 425도로 설정합니다. 이 이상의 온도가 되면 크롬을 합금 원소로 추가하여 크롬 카바이드를 형성함으로써 고온 강도를 확보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7번 금속관 화합물 치성. 이 아연 도금강을 아연 0점 이하인 고온에서 오랜 시간 유지시키면 발생하고요. 고온에 노출된 아연이 도금층으로부터 각 구조물의 입계로 확산하여 취약한 아연 철 금속관의 화합물의 상을 입계를 따라 형성하게 되고 치성 파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체적으로는 아연 도금 구조물을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며 용융 아연 중에서 탄소광도 취하가 되지만 오스테나이트 서스 강의 경우에는 인장 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균열이 성장하는 점이 이 탄소광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서스 강에 아연이 부착되어 있다면 용접이나 화재 시 그리고 고온일 때 격렬한 균열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소강의 경우보다 손상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서스강은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아연이 피복되진 않지만 아연 피복강과의 용접이나 아연 성분이 많은 페인트 부착 또는 화재 시 용연된 아연의 적화나 아연 증기의 부착 등에 의해 서스강의 아연 부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다음 지성으로 수소 지성이 있습니다. 강 중에 침투한 수소가 고용 한도를 넘게 되었을 경우에 강 내로 확산하여 금속의 연장이 저하되고 심하면 균열에 이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수소의 발생원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산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전기도금 과정에서 금속 내로 침투하는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금속 내로 확산되어 침입형 고용체를 형성하고 수소에 고용되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네, 용접 이음의 취성 파괴 강도의 지배인자, 용접 잔류 응력, 그 다음에 초기 부정, 현상의 불연속과 미용착부, 그리고 열영양부의 취하가 있겠습니다. 열영양부도 구분이 되죠. 조립
열예양부, 중간립, 그리고 200에서 600도씨로 가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인자들이 역학적인지 구조적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물적인 것 또는 재료적인지, 우리 화학 성분이나 보이지 않지만 재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자를 구분할 수가 있고, 결함 등의 파괴 발생 원이 되는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균열 선단의 변형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 또는 균열 선단의 파괴 인성을 저하시키는지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한 번씩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위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융합 분량 그리고 용입 분량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불연속 지시 중에서 균열 다음으로 날카로운 선형 결함이며 용접 구조물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융합 분량과 용입 분량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용접 결함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원인도 좀 다르므로 그 차이점을 한번 구분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1교시 문제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융합분량은 용착금속과 주위의 용접 비대 또는 융합면 사이에 융합이 되지 않은 용접으로, 즉 융합량이 특정한 용접에 대해 지정된 양보다 적은 것, 서로 저온 겹침 또는 렉 오브 퓨전이라고도 합니다. 선형으로 끝단이 날카로운 모형을 하고 있어서 균열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될 정도로 안 좋은 결함입니다. 원인은 용접사의 운봉 기술이 부적절한 것, 즉 용접열을 집중시켜서 녹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용접할 모재를 녹이지 못하여 발생하고, GMAW 단락전류 용접 시 자주 발생합니다. 용접 이음부 개성각도가 너무 좁거나 루트갭이 너무 좁을 때 발생하기 쉽고요. 또는 너무 큰 용접봉을 사용해서 구석 부분이 잘 녹지 않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스케일과 강이 잘 떨어지지 않는 산화철 포함하는 오염물이 융합을 방해해서 융합불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용입 부족을 보면 융합불량과 달리 그루브 용접에서만 볼 수 있는 불연속 지시고요. 코드 요구에 따라 WPS에서 완전 용입의 용접을 요구할 때 용착 금속의 이음부 두께를 완전히 관통하지 못하는 경우를 용입 부종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언제나 루트부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API 코드에서는 길이와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만 아스메 및 AWS에서는 균열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네, 지금 그림을 좀 나타내는데, 처음 했던 것이 융합 분량, 여기는 잘 녹았죠. 근데 오른쪽이 잘 녹지 않아서 모재와 전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용입 부족은 충분히 녹아서 이 루트부까지 용입이 되어야 되는데 용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용입 부족의 원인은 융합 불량과 같은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융합 불량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적절한 용접 기술, 루트갭이 너무 좁거나 개선 형상이 부적당하거나 용접 전류가 낮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용접부가 급냉할 때 발생합니다. 네, 용입 부족의 검체를 보면 RT에서 보면 검고 곧바른 직선, 융합 불량보다 더 직선적이고, 이것은 루트 V에서의 용접 준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용입 부족은 두 개의 용접 대상물이 준비되어진 그루브 용접에서 용접부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용입 부족과 융합 불량을 위치와 원인, 대책, RT 필름 특성으로 나타내면, 네, 발생 위치는 용입 부족은 루트부, 융합 불량은 용접부의 한쪽 면, 원인은 각자 있고요. 대책도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RT 필름 특성인데, 용입 부족은 용접선 중앙부 직선상의 검고 진한 선으로 식별이 쉬운데, 융합 불량은
매우 좁은 직선의 검은선입니다. 용접부 한쪽 면에 평행하게 나타납니다.